이사님께서 또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통 그때 제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제가 그냥 사실은 이제 자료 안 갖고 왔었는데 자료를 이제 한번 갖고 왔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게 뭔가 좀 의무심이 생겨가지고 의무감이 생기셨구나. 아,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 이거 자료 좀 어쨌든 이제 여기 오게 돼서 좀 만들어 봤는데 네. 제가 뭐 사실 올해 좀 시장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치만도 이제 오늘 자료의 주제는 뭐냐면 시장 안 좋았는데도 승자도 있고 패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년 증시 뭐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비관론으로 보니까 또 반대로 급등할 수도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인데 근데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라도 승자 패자는 항상 있으니까 승자를 좀 한번 골라보자. 예, 이제 좀 그런 이제 주제로 한번 오늘 섹터 쪽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섹터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올해 보면 달러 원유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금, 원화, 국채 이게 이렇게 트리플 약세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뭐 채권 강하면 주식시장 안 좋거나 이게 좀 반대로 간 경우들이 많은데 올해 뭐 국채가 23%나 빠졌었고 어디 국채? 우리나라 국채? 네, 예. 국채. 우리 한국. 네, 원달러 환율이 그나마 이게 그래도 좀 최근에 좀 회복은 됐지만 아무튼 올해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꼴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수익률이 꼴찌를 네. 했고 금도 빠졌었고 사실은 이렇게 안 좋을 때 보통 금 올라가는데 근데 달러랑 원유는 비이상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었죠 사실은. 예. 저기 네. 비트코인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비트코인은 차마 못 느끼더라고요. 너무 잔혹해서요. 네, 네.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 자산이 다 빠졌고 트리플 약세가 좀 이어졌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도 그런 게 나와요. 승자와 패자. 여기 보시면 다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비재 기업이 없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건설, 태양광, 2차전지, 폐배터리, 전력인프라, 조선기자재, 굴삭기 부품 그러네요. 다 이제 태조 이방원 관련주인데 여기 다 전쟁이나 아니면 이제 공급망 재편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인데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게 저기 네옴시티였더라고요. 네. 그 한미글로벌이 지금은 좀 빠졌는데 네. 이 고점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 뭐 보면 조선주도 있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장비주가 또 굉장히 좋았어요. DENT라는 이런 게 이제 올해 좀 승자인데 패자를 보시면 역시 그 흔히 말하는 성장주 메타버스 이쪽이 마이너스 81%. 예. 컴투스홀딩스가 통신 장비, 반도체 역시 안 좋았고요. 게임 플랫폼, 화장품, 또 건설주는 이제 부동산 PF 리스크 있었고 화승엔터도 사실 이게 신발 회사거든요. 근데 올해 아디다스, 나이키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극명하게 좀 갈렸다. 그러니까 결국 지수도 지수지만 그 안에서 트렌드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이기는. 그래서 올해 승자 패자를 한번 봤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식 갖고 있지만 패자는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패자 골라내고 승자편에 서야 되니까 물론 내년에 뭐가 승자가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그걸 좀 이제 고민해본 좀 자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앞에 슬라이드에 아까 승자에서 제일 위에 금메달이 한미글로벌이네요. 네. 네옴시티로.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지금 뭐 작년 대비로 치면 189%겠지만 11월 7일만 해도 이게 48,900원이었네요. 꼭지가 장중에. 네. 이게 지금 27,000원이면 도대체 반토막도 더 났다는 반토막인데 저걸 갖다가 저 위에 올려갖고 1등 승자 1등이라고 하기는 좀 거시기하네요. 아니 저는 이제 고점 대비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고점. 대비해서 작년 대비로 작년 했을 때 작년 한미글로벌이 작년 대비로 했을 때 189%니까 네. 그렇게 하지만 과연 저 한미글로벌이 주가 상승률에서는 올 한 해 1등이지만 저 한미글로벌로 제가 봐서는 수익을 내신 투자자보다는 물려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 이것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 느낌이죠. 느낌이 아니. 그거는 높여준 말이고요. 소장님 자료는 느낌. 네. 그래 느낌적인 느낌. 뭐 그렇죠. 저희가 보통 고점에서 이제 다들 이제 관심이 이 어떻게 보면 매체의 피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쪽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는 한미글로벌이 가치주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가치주요? 어떤 분이 분석할 때 가치주가 이렇게 같이 간다 이거 같이죠.
오, 좀 좀 치시는데요. 비슷해졌나요, 이제? 네. 이제 적응 완전히 하셨는데요. 약간 네. 그런 의미로 갖고 오신 거 아닌가 싶은데 올해 화두가 또 네옴시티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를 정리하는데 네옴시티를 빼놓을 수 없고 또 어떻게 승률을 계산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의미는 있다라는 생각은 근데 이걸로 뭐 수익 냈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네. 왜 이 섹터들이 왜 강했을까 이 근본 원인을 좀 고민해 보시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다 정치가 들어가 있어요. 정치. 네, 다 정치 이슈죠. 공급망. 네옴시티도 사우디가 지금 빈살만이 이제 바꾸려고 하잖아요. 원유 경제를 바꾸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미글로벌도 너무 오버슈팅했죠, 사실은. 네,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망가지는데 얘는 왜 올라갔을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시장이 30% 설사 빠져도 또 이런 기업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기업들은 공부하면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는 건데 이 패자 쪽에 좀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패자 중에서 또 내년에 승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 보이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또 승자 나올 네, 수 있어요. 예. 싸 그래서. 보이는 예. 아주 싸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승자가 내년에 좋다는 법은 없어요. 보통은 또 올해 승자가 내년에 안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민이고. 근데 왜 이런 걸 좀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한 강연에서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이제 장기 투자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장기 투자하는 게 맞는데 김민수 대표 앞에서는 그러지 마시고. 네. 네. 근데 저한테는 예 죄송합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주식은 사두면 오른다? 이건 한국엔 좀 잘 안 맞아요. 이게 S&P 500 지수가 845% 오를 동안 한국은 291% 올랐어요. 그냥 박스피예요. 이게 92년이면 30년 전이거든요. 30년 전인데 지금 3배 오른 겁니다. 지수가. 이건 오른 게 아니죠, 사실상. 그냥 박스권. 2010년대 그 마의 박스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7년 동안.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S&P 500은 아직도 저 고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한국 증시의 좀 특징이고 이게 보면 업종별 10년 주가 수익률 비교인데 이 최근 10년 동안 보면 글로벌적으로 보면 18개 중에 13개 업종이 올랐어요. 전체 선진국 이렇게 보면 한국은 18개 업종 중에 겨우 6개만 올랐어요. 업종이. 10년 평균을 내보면. 오른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도 여기 밑에 보시면 연도별 코스피 영업이익이죠. 이익은 계속 늘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옛날. 그러면 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갔냐? 옆에 보면 EPS가 안 늘어나요. EPS 뭐냐면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LG엔솔이 이게 큰 역할을 했죠. 사실 이게 맞습니다. EPS를 낮춰버렸어요. 너무나 주식 수가 이게 100조짜리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게 주주 환원도 당연히 인색하고요. 인색하고 ROE가 낮죠. 거기다가 주식 공급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합병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충분히 4천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대주주가 대주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포기를 해야죠. 네. 내 회사가 아니란.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그걸로 또 끝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좀 그런 걸 해주면 미국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지수가 여기에 있진 않았겠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사실은. 이익이 늘어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리고 또 이익이 늘어도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사이클 기업이 많아요, 사실. 그게 좀 우리 한국의 좀 단점이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예전에 이제 메리츠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이게 우리나라 섹터별 그 움직임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어지는 섹터가 없어요. 한 번에 반짝산 그 차화정 기억하시죠? 금융위기 이후에 네. 한 3년. 그리고 다시 다 망가졌죠. 한 4년 갔지. 그리고 그때. 화장품 기억하시죠? 그때 인테리어 회사랑 예. 한샘이 한 10배인가 20배 올랐죠. 지금 어떻게 됐죠? 끝나버렸죠, 거의. 그리고 반도체도 한번 좋았었고 슈퍼사이클. 그리고 가장 이제 비등한 게 그 최근에 그 2, 3년 전에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5, 6배. 지금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가져 버렸고 이제 올해 좀 아까 말씀드린 거 태조 이방원. 근데 여기도 뭐 내년에 좋은 게 또 있겠지만 계속 간다는 또 보장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 한국에서는 주도주를 좀 잘 타고 다녀야 된다. 그냥 한쪽에 묻어두는 거는 한국에서는 좀 잘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걸 발굴해야죠. 어떻게 해요? 네. 그게 발굴이 되는 능력이에요? 아니 해야죠. 공부해서. 주도
그게 공부해서 될 것 같았으면. 근데 보통 한국의 주도주는 어. 저희가 이제 확인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단 떠 있습니다. 조금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말씀을 잘해주신 게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돼요. 네. 100%못 맞춰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는 저는 발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변화들이 좀 보일 우리 때가 국내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최근 2년 정도만큼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 사상. 2년 최근 코로나 시국 이후만큼 근데 2년 이렇게 공부한 적이 공부한다고 있냐고. 되나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 어. 2년 공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아니 잠깐 1, 2년에서 될 거면 다 부자 됐죠. 그것도 공부를 하는데 보통 이제 여미사님도 이거 자료 만드시면서 섹터부터 이제 종목까지 이렇게 쫙 가지 않습니까? 뭐 근데 저희가 공부를 할 때 탑 다운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탑에 위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또 매크로 얘기하게 되면 또 싫어하실 거죠. 편견을 버리시고요. 네, 어떤 일단 말씀하시냐고요? 네. 매크로도 중요합니다만은 매크로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은 그러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뭘 사야 돼?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공부하는 것만큼도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차라리 중간 단계인 미들 스트림에 산업 공부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산업 공부. 네. 그래야 이제 살 종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산업 공부예요. 산업.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 고르기 쉬워요. 네. 근데 지금 비중을 제가 좀 잘못된 거 내가 되게 뭐 다른 저희 경쟁 프로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업황 얘기보다 이제 그쪽에 더 맞춰 보다 보니까 그걸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난 되게 똑똑해진 것 같아. 그게 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뭘 사야 돼? 그러면 아니 난 공부 많이 했어. 끝.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돈은 종목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 종목이나 ETF나 이쪽에서 나오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다른 쪽에서만 너무 파괴되면 이제 또 많이 지쳐요. 그리고 이제 지겨워. 근데 또 매크로가 중요한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그걸 공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죠. 여기까지만. 그럼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공부라는 게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유튜브는 공부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 1시간 본다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있는 저는 그런 공부를 했던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보시고 그냥 나 공부했다 끝이에요. 그게 무슨 공부예요? 사실 1시간을 고등학교 보고 때 공부할 때도 인강 많이 들으면 공부 다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시험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냥 그걸 바로 외울 수 투자로 있죠.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러면 당연히 100% 필패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 여기서 이제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공부 11월 12월 저 뭐야 막년회에다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또 해가기 전에 얼굴에도 한번 보자 해서 모이잖아요. 네. 특히 초등학교 뭐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공부 잘했던 친구들 그냥 밥은 먹고 살아. 밥은 먹고 사는데 가보니까 우리 때 진짜 공부 어시 안 한다고 선생님한테 혼나던 그 친구들이 네. 진짜 와가지고 오늘 내가 저녁 내가 낸다 하고 뭐 내년에 여름에 저기 그거 할 때 좀 날 더워지면 저쪽으로 오너랑 요트 한번 태워줄게 뭐 이런 식이더라고. 야트. 야트. 예.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예요. 공부 안 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주식시장에서요? 아니 다요? 인생 다 똑같지 않나요? 공부 안 하고 성공한다? 맞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뭔가 극소수인 것 같고 진짜. 어딘가 노력은 많이 하셨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왜 자꾸 이거 공부 얘기를 하냐면 돈 버신 분들도 있어요. 공부 안 하고 결국 다 망가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오래 못 가요.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공부를 해서 깨지는 분은 근데 결국 자기가 방법을 찾으면 결국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는 그 거고. 산정인이 맞은편에 계시잖아. 그러면 산업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 좀 그 자세히 두 달 뒤에. 여쭤보는 걸로 2달 뒤에. 두 달 뒤에. 그럼 이거 한국 시장은 지수보다 한번 좀, 섹터다? 좀 진도를 좀 빼볼게요. 네, 여기부터 그래서 이제 다시 무슨 여쭤볼게요. 얘기하고 싶냐면 너무 그냥 무조건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주식은 그냥 사서 묻어놔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 그때그때 변화에 좀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변화를 잘 타면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이 앞에도 보시면 SK텔레콤부터 카카오 보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도주 이렇게 한 번에 사이클 보고. 근데 이거를 그냥 고점 아까 말씀하신 고점에 물려 있으면 정말 답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냥 갖고 있어도 사실 답이 없어요. 다시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 회색선인데 다 그냥 이런 사이클이었어요. 한 번에 상승을 주고 유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좀 이게 특징이에요. 그 애플 같은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 대부분 중간재, 납품 이런 회사들이 많고 소비재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보면 오리온 같은 기업이 사실은 이제 미국형 기업이죠. 사실은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기업이 한국은 좀 너무 드무니까 조금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요게 물론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년에 이제 이 트렌드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이 두 가지 같아요. 리쇼어링하고 올해도 있었지만 중국 리바운드. 중국 쪽 이 두 개가 좀 내년에 어쨌든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두 축을 잡아봤어요. 내년도 좀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 중간에 있는 빨간색은 리쇼어링이라고 이제 공급망 재편하는 거죠, 사실상. 예, 근데 이게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보니까 한국형 IRA가 나올 맞습니다.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유럽도 아마 내년에 원자재법. 여기다 인도도 있습니다. 요즘에 인도도 이제 미국, 사실 이제 약간 미국 밑으로 좀 들어간 느낌은 좀 드는데 이게 다 공급망 재편이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메뉴에 있어요. 중국 지역입니다, 그냥. 예, 중국 좀 멀리 하겠다. 근데 한국형 IRA가 뭐죠? 한국도 이제 그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그 네. 핵심이 물가를 낮추겠다는 것보다는 네?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인도 태평양 전략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자립하자는 거죠. 음. 이런 공급망을. 우리 한국의 기술을 좀 더 이렇게 초격차로 가서 하자는 건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 네. 이제 미국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에 투자를 하면 뭐 공장을 짓거나 이럴 때 세제 혜택을 더 준다거나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육성을 해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비효율적일 수 있는 게 저기 동남아나 중국에 공장 짓는 게 더 낫거든요. 그쵸. 엄밀히 얘기하면 훨씬 싸잖아요. 근데 미국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공급망 재편하는 거예요. 우리랑 친한 나라끼리만 하자.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를 이제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좀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사실 이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왜 요거를 요 반도체 인프라만 이렇게 색깔을 바꿨냐면 여기는 못 올랐어요. 이미 오른 건 의미가 없고요. 안 오른 거 중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반도체 인프라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이터 센터도 특별히 오르는 게 없지 않을까요?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죠, 사실은. 다 속해 있어요. 결국엔 그렇게 예, 비슷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나머지 섹터들은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다 여기 연결이 되는데 이미 오른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라면 뭐 어떤 거죠? 서버.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서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NHN. NHN. 네,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로봇 스마트 팩토리 뭐 나머지 쭉 한다고 하는데 거기 근간이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사실 이게 저도 이렇게 빨리 리오프닝 할지 몰랐는데 이제 중국이 지금 확진자 늘지만 리바운드는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 지금 일각에서 내년 한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양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소비 살아나는 거는 이제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년 2분기냐 이건 뭐 저도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의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는 중국 정책들 보면 경제 살리기에 좀 일단 돌입은 한 것 같아요, 중국이. 그리고 이게 공급망 재편인데 보면 사실 저도 이제 네옴시티는 여기서 좀 기대를 했는데 다른 내용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이 뭐 LNG 인프라도 제공하고 2차 전지 반도체, 인도가 지금 또 미국의 이 제조 공급망 역할을 해주고 중국은 이제 미국에 그냥 팽당하고 있고 러시아는 고립당했죠, 사실상. 에너지 면에서 유럽에 고립당했는데 이 네옴시티로 이거 좀 연결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 가가지고 화웨이가 5G 통신 장비를 거기다 깔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네옴시티에서 수혜를 받기가 그렇죠. 이게 또 미국이 뒤에서 좀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좀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지금 이 사우디 빈살만이 시진핑 뭐 만날 수 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편하죠. 예. 그래서 네옴시티도 우리가 좀 기대는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기대보다는 좀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네옴시티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은 수주도 좀 체크하시면서 올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벌써 이렇게 경제 방송 경제 채널에서 네옴시티라는 단어가 안 나온 지가 좀한 딱
딱 한 달 됐습니다. 예. 네. 싹 벌써 죽었죠. 싹 네. 들어가 버렸잖아. 네. 이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기대하신 분들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검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 쪽은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5G 쪽이 아니라. 근데 저게 제가 네. 보니까 중국하고 손 잡는 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결제를 위안화 결제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이 확 돌아선 것 같아요. 돌아섰죠. 네. 사실은. 이거 달러. 사실상 거절한 거 아닌가요? 위안화 결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잘못하게 되면 손절당할 느낌이에요. 지금 미국한테. 아니 그래도 사우디도 뭐 바보도 아니고 네. 아마 은정 앵커가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그거 같은데 결국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 가서 그렇게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위안화로 원유 사면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 이거는 약간 생각해 보겠다. 사우디에서? 당연히 정부에서 그러겠죠. 거친 거죠. 예. 네. 내가 무슨 바로 오케이 내가 하기는 사담 좀 후세인인 그렇죠. 줄 아냐? 어? 그쵸 이제 막 튕겨보는 거죠. 그렇지, 주판을.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중동에서 예전에 수주도 많이 해봤지만 중동 국가 되게 이게 셈이 좀 밝아요. 중동이 중동이 그래서 저가 경쟁을 많이 시켜요. 아라비아 상인들은 네. 옛날부터 실크로드 다니면서 네. 그뭐 그게 좀 있어서 돈 되는 짓은 다 했으니까. 단적으로 30%만 그 사업비 주겠다. 70%는 투자해라. 너 알아서 벌어서 가라. 네. 어, 이게 네. 네.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제조업 리쇼링이 좀 이제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사실 이제 미국 기업들이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 중에 어플라이드 인더스트리얼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제품들 있죠. 이런 뭐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산업용 모터나 이런 것들. 아메텍은 정밀계측, 뭐 공정제어, 뭐 자동화, 뭐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 관련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다 신고가를 냈어요. 사실은 이 안 좋은 장에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미국도 사실은 이제 제조업을 사실 버린 국가였죠. 그동안은 안 했죠, 사실. 근데 이제 리쇼링이 뭐죠? 미국으로 공장을 이제 다 유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이제 돈 벌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에 공장이 지어지니까. 근데 목재, 음식료 같은 옛날 산업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게 5G, 클라우드, 반도체 이런 게 다 제조들이 좀 최근에 들어가서 이 포트폴리오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맥킨지에서도 자료가 나왔는데 앞으로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향후 10년간 GDP 15% 이상 증가시키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서비스 국가잖아요, 사실은. 근데 미국이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은 이게 당장 올해 내년에 끝날 흐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까지는 일단 이어지고 물론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2년 후에 걱정할 문제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 리쇼링은. 그래서 결국 제조업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좀 큰 트렌드로 좀 잡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근데 이런 트렌드를 잡고 저는 이제 종목을 좀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김인수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이런 트렌드를 먼저 봐요. 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 있나 이걸 하나씩 뽑아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비싼지 싼지를 봐요, 꼭. 그렇죠. 이미 올라 있는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올라 있으면 그냥 삭제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못 오른 기업들도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김민수 대표 한 단계 더 있어요. 한 단계 더요. 분봉보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아, 그래요? 분봉 보고 네. 분봉 보고 딱 그날 천원씩만 중에 잘라먹기. 제일 싼 레벨에서 튀어 오를 만한. 그렇지. 네. 아, 그렇게 하시는 그 단계가 그래서 좀 배워가시네요, 요미사님이. 저희 회원이세요? 저는 주봉월봉을 보는데 주로. 다 합니다. 다양하게. 이럴 때.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이 어쨌든 이제 지난 3년간 너무 안 좋았잖아요, 사실. 제로 코로나 하면서. 근데 일단 이제는 제로 코로나를 버릴 수밖에 없고 위드 코로나 이미 시작이 됐고 중국의 경제공작회의에서 이번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소비 회복하겠다. 이걸 언급을 했고 실제 일단 일부 지방 정부 쪽에서는 뭐 소비 쿠폰도 발행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재난지원금 꽂아준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2년 전하고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의 소비 부양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나왔던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닌데 오미크론 확산이 이렇게 좀 될 것 같다. 지금 첫 번째 단계죠. 지금 베이징에 사람이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차가 없어요. 지금 누가 그 현지인들이 막 이게 사진 보내는 거 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서울보다 훨씬 막히는 데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2단계를 지나면 1월 말에 춘절이 시작되는데
중소도시로 이제 퍼지겠죠. 이동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못 막아요. 일단 왜냐하면 이제 이미 열어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3단계는 춘절 이후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또 한 번. 그래서 이 과정을 겪고 나면 4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감소가 좀 되면서 경기 부양이 시작되지 않을까. 올해도 사실 우리나라도 기억하시겠지만 1, 2, 3, 4월인가요? 확진자만 50만 명씩 나왔잖아요. 하루에. 한국이. 그게 거기가 정점이었죠. 여기 정점이었죠. 근데 그때 사실은 여행주 사신 분이 돈 많이 벌었죠. 그랬죠. 엄밀히 따지면 리오프닝주를 정점일 때 사신 분들이 참 그게 좀 희한하더라고요. 승부사죠, 승부사. 왜냐면 정점을 진짜 잡아야 되는데. 2월인가 3월에 네. 그때 이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항공주 여행주는 올라가 버렸어요. 네, 주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빠른 거. 근데 재밌는 건 중국도 똑같아요. 이 시위가 발생했을 때부터 움직였어요. 네. 이쪽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빠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옳은 걸 찾자는 게 아니라 이런 좀 트렌드를 좀 보자는 거고 또 중국이 2분기 GDP 성장률이 내년에 6.7% 정도. 너무 안 좋았죠, 그동안. 사실은. 내년에 5% 목표인데 2분기가 정점인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이 이 회색 막대기가요. 2015년하고 2019년도 이게 이제 메리츠 증권에 있었던 자료인데 2015년 19년도에 그 소비입니다. 소비인데 지금 보면 저 파란색 선은 이제 2020년하고 22년 3년 동안이거든요. 지금 이 맨 오른쪽에 보시면 가전, 자동차, 의류, 가구는 그냥 소비가 안 늘어났어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이 왼쪽에 보시면 음료, 주류, 문구 이런 거는 사실상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쪽이에요. 이미 늘어난 건 사실상 의미가 없고 오른쪽에 네, 오른쪽. 가전, 자동차, 의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소비 쿠폰을 좀 뿌려준다면 가전 가구 우리나라가 뭐 거기 가서 가전 가구 팔 건 아니니까 그럼 뭐죠? 결국 중간재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강, 석유화 이런 게 다 이 원재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하나 좀 보자는.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을 꽂아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소비 쿠폰이에요. 쿠폰을. 네, 예. 쿠폰 네, 쿠폰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2년 동안의 실업률, 그러니까 중국은 실업률은 곱하기 아시죠? 네, 2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확진자 수는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요? 그 저 질병통제센터 모릅니다. 이런 거 모르니까. 예. 그래.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네. 그 사이에 돈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중국에서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은 일단 실업률을 그러니까 낮출 방법부터 뭐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게 뭘까라고 하게 되면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중간 계층이 무너진 거를 또 청년 계층 무너진 걸 이걸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이테크 뭐 얘기 나오고 뭐 막 하는 게 이제 그런 뉘앙스 같아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이 없어요. 아니 소비 쿠폰을 갖다가 전인민한테 그냥 다 뿌린다고요? 그거는 몰라요. 근데 일부 지방 정부는 지금 네. 뿌리고는 있대요. 근데 그걸 전국이 다 할지 모르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소비 쿠폰이 아니더라도 지금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가장 1순위 무조건 소비 부양이에요. 네. 소비를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뒷받침하면 부동산을 받쳐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것 같고 그리고 플랫폼 규제도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좀 구조라서 내년에 중국은 좀 소비가 좀 어쨌든 그 지난 3년간의 좀 고전을 딛고 좀 회복되지 않을까. 솔직히 삽을 드는 게 최고죠. 그냥 아, 삽 남판 삽 들고 뭐 뭘 막 또 짓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돈 주는 거. 지금 그렇게 유령 도시가 많고 뒷담한 아파트가 그냥 휑하게 서 있는데 또 삽질을 해서 또 어쩔 수 정부 또 입장에서 공구리 치라고? 그 차용주 소장님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스팔트 뜯었다가 고치는 뭐 이런 거. 뭐 멀쩡한 보도블록 다시 네. 갈고 중국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부동산은 지금 거기나 여기나 뭐 초토화돼 있는데요, 뭐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해 본 거고 물론 이런 아이디어들은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는 해야 돼요. 내년에 또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미사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제 중국의 소비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래서 그런지 원자재 값이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날카로워요. 아,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또 잡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그러면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중국 의견은? 원자재요? 아니 그 중국이 네, 중국이 이제 소비가 확대되면
그거를 기대해서 원자재 값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뿐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던 리쇼링이 미국 중심으로 뭐 우리는 한국은 한국대로 각자 그렇게 중국 배제하고 한다 하면 네. 이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싼 거는 다 제끼고 그렇죠. 비싼 걸로 비싼 인건비로 뭐 이렇게 가겠다는 거니까 은정 씨 말 맞다나 내년에 인플레는 더 걱정이네. 근데 이제 때문에. 그걸 봐야죠. 주식시장 방향성인데 그래서 올해 인플레가 훨씬 강했잖아요. 네? 올해 인플레가 엄청 강했잖아요. 네. 올해 미국 소비자 물가 9% 올랐고 근데 내년에도 9% 될까요? 전년 대비는 무조건 낮아지겠죠. 낮아지고 지금 속도면 내년 5월이면 3%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속도면. 네. 그리고 국제유가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국제유가 저희 당사에서는 국제유가 전망을 어떻게 하냐면 그 지난번에 100달러 이상일 때 70달러까지 떨어질 걸로 저희가 정확히 맞췄거든요. 저희 당사가. 그리고 내년에 상저하고로 봐요. 내년 하반기엔 다시 유가 올라갈 것 같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힘들다. 왜? 중국이 지금 바로 부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부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잡혀야 돼요. 그럼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예요. 네. 늦으면 3분기. 근데 원자재는 아셔야 되는 게 선행 지표가 아니에요. 동행 자산이에요. 동행하거나 후행합니다. 특징이. 그래서 지금 원자재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중국이 이렇게 좀 풀면 몇 달 후에 인플레 발생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몇 달 후에 만약에 풀면 지금 원자재 이거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근데 원자재의 특성은 동행 자산입니다. 그걸 꼭 캐치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반기는 유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 하반기. 그렇지만 상반기까지는 저희는 조금 박스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게 리오프닝하고 공급망 이슈 여전히 있고 이러면 결국엔 유가가 70달러 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엄밀히 보면 유가가 힘이 없어요 전혀. 예. 그래서 결국 그런 걸 봤을 때 아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유에 작용하고 있는 게 중국의 리오프닝보다는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건 침체를 지금 매일 나오는 게 침체잖아요. 네. 침체인데 어떻게 유가 올라가겠어요? 수요가 안 좋은데. 근데 그게 우선이에요 지금은. 근데 주식은 선행을 해요. 2차 읽고 가셔야 돼요. 주식은 먼저 가는데 원자재는 거의 동행한다는 거 꼭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오른다는 건 아닌데 좀 늦게. 너무 염려할 필요는 네, 없다. 당장은 아니다. 근데 네. 내년 하반기엔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자극을 하는 게 또 네. 하나 달러 약세. 이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약간 불을 붙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원자재 쪽에서는 같이 봐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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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잠깐만 그 2달 했던 거 좀 리뷰만 좀 잠깐 해드리면 약간 좀 바뀐 게 있어가지고요. 지난 8월 제가 19일 날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PBR 0.9배 이거 사실 이제 저희 당사에서 만든 자료인데 저희 아마 윤조 센터장님도 항상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네, 많이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다시 내려왔거든요. 또 0.9배 0.9예요? 또 내려왔어요. 2,500 갔다가 아. 2,500 갈 때는 용기 내면 안 되지만 다시 또 내려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오늘 뭐 지수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때 저도 아마 기억하실 그때 제가 태양광 쪽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8월 달에.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게 하나 생겨서 제가 이 업데이트를 하려면 NEM 3.0이 내년 4월에 시행이 돼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태양광 주택에서 이 태양광을 생산을 하잖아요. 전력을 생산하면 가정에서요. 발전소에다 팔 수가 있어요. 그게 킬로와트당 한 20센트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시행이 되면요. 가정에서 판매하는 그게 7센트 정도로 떨어져요. NEM이 뭔데요? NEM이란 제도가 그 사주는 거예요. 발전소가. 발전소에서 네, 가정에서 네. 만든 저걸 저걸 사주는 제도인데 이번에 3.0은 이 가격을 낮춰버렸어요. 이 발전소들이 지금 손해가 커요. 왜냐면 미국은 지금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일단 비싸게 사주거든요. 가정용 전기를 태양광으로 해준 걸 사줘요. 발전소가 사주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낮에는 태양광이 발전이 잘 되는데 저녁에는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이 뭐라 그래 시차가 생겨요. 이게 태양광이 여기 이때는 그러니까 낮에는 전력 판매가 활발한 거예요. 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력이 너무 과부하되는 거예요. 낮에. 아니 사람들이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전력을.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온 게 테슬라지 않습니까? 메가팩. 메가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메가팩? 아니요. 식스팩 쫙 이렇게 아니 아까 뭐 주신 핫팩은 내가 좀 하도 네. 추워가지고 귀에 좀 댔었지. 잘 받으셨으시네요 오늘요. 메가팩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ESS예요. 네 맞아요. ESS. ESS는 뭐예요? 저장하는 장치?
에너지 어? 끝. 예. ESS는 뭐예요? 그럼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필요한 그 잉여 전기를 잉여 전기를. 예. 저장해 뭐냐면 놨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 MRAM 3.0에서 어쨌든 이제 주요 이슈는 뭐냐면 발전소가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비싸게 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좀 요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미국 태양광의 50%가 캘리포니아예요. 음. 거기는 신규 주택에 무조건 루프 다 설치해야 돼요. 근데 이걸 사주는 건 이제 깎아주기로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에서 싸게 산다고요? 가정용 전기를 사줘요. 싸게 사줄 수 있다. 네. 이제 훨씬. 그러면 이제 이 수요가 줄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팔아서 자기가 돈 벌 수가 있어요. 음. 가정용에서 태양광 전기 만들어가지고 음. 예를 들면 한전에 파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비싸게 사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3분의 1통 내버리는 거예요. 약간 상한제 같은 개념이죠. 뭐 유가 상한제. 이걸 시행을 하니까 태양광 설치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 하나솔루션에 전화를 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알고 있대요. 그래서 4월 이후로는 좀 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호재는 뭐냐면 3월까지 이거 시행 전에 설치한 가구는 그냥 계속 혜택을 받는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늘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내년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내년 2분기부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주식은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결코 지금 하나솔루션한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태양광을 좋게 보지만 내년에 이 변동성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하나솔루션이 올해.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자. 좀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리스크가 좀 생겼을 때는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마냥 뭐 좋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솔루션에도 혹시 전화해 보시고 저는 제가 주담하고 지금 통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근데 염 이사님이 전화하면 답변 주는데 그냥 아니요 저 우리가 아니 전화해도 저라고 얘기 안 하고 알려줘요? 저희 핸드폰으로 저 소액주주라고 얘기하고 전화했어요. 목소리 들으면 알죠, 그래도. 아예 워낙 유명하신데. 아이고 염미사님 전혀 이러면서 막 모르는 비트코인. 위치였어요. 전혀 모르는. 네. 그래서 전화를 꼭 해보세요.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회사 관계자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좀 업데이트 해드렸고 그 다음에 10월에 왔을 때는 제가 제좀 르네상스라고 한번 자료 한번 가져왔는데 어쨌든 좀 민간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결국에 정부가 지출을 하든가 민간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 업종들을 그때 한번 10월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근데 이 중에서 결국 B2C보다는 B2B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 여전히 유효하고 저 많이 갔죠. 전력 인프라. 네,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 리로케이션, 반도체도 이제 중국에서 공장 좀 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유효하고 2차 전지 장비도 마찬가지. 배터리 광물도 괜찮았었죠. 그때 이제 리튬, 니켈이 좀 있었고 또 건설주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염미사님 죄송한데 네,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반 리튬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가는 계속 날아가요. 저는 별 관심 없고. 우리 나갔다 옵시다. 가서 별 관심 없어요. 종목 얘기하신 거죠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뭐 못 알아듣겠어. 두 사람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저는 당연한데 소장님 알아들으시잖아요. 하이드로 하이닉스 리튬. 하이닉스 리튬. 리튬이 들어간 회사.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쪽은. 아 이게 뭐냐면 리튬 한다고 가공한다고 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하이드로 리튬이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투자도 주고 거기서 가공해서 뭐 해서 한다고 하는데 미래나노텍은 괜찮아요. 그 정도는 봐줄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는 예전에 이름만 빌려다가 매출 뭐 100억, 200억밖에 안 되는데 시총 막 5천억, 6천억 가는 회사인데 그래서 리튬 얘기 나와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나.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저도 안 봐가지고 네. 한번 보시. 한번 공부 한번 예전에 해볼게요. 코리아에스 혹시 아십니까? 아 예, 네. 들어봤어요. WI 이런 거 아십니까? WI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회사가 사명을 바꾼 다음에 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지금 저 요지는 네. 하이드로 리튬인지 하이닉스 리튬인지 좌우지가 뭐 그런 거 뭐 엮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중에 조심하자. 말되는 거는 한두 개가 있는데 그 뭐 택다인 것들이 있다. 네네. 그 말씀이죠. 네. 저희는 정보는 그렇지. 너무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LNG 복합 화력 발전소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전력 인프라, 수소, 5G. 근데 이 아이디어들은 내년에도 유효한데
다만 이제 이 섹터들 중에서도 올해 좀 많이 오른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데 전력 인프라 특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내년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 위치 보시고. 근데 이 중에 지금 못 갔던 섹터가 어디냐면 반도체하고요. 저기 그 대기업 계열 건설사. 근데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수소 5G. 5G는 최근에 좀 움직이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이게 뭐 제가 주가를 보니까 마이너스 80%던데요. 고점 대비해서. 그 통신 장비 회사들이. 네, 업종으로 보셨습니까? 종목으로 보셨습니까? 종목이 한 두 개가 아, KMW. KM하고 에이스테크 예, 에스테크는 워낙 더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뭐 투자 아이디어는 유효해요. 인도하고 미국이 있는데 다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수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실적들이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디어 측면에서 인도도 요즘에 계속해서 그 5G 투자 얘기가 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 중에서 한번 좀 내년에 계속해서 주가 안 올라간 게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서 어쨌든 아까 미국 공급망 재편하고 중국 소비에서 그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제가 기업을 좀 소개한 게 그러니까요. 업종이 뭘까? 이걸 좀 찾아와 봤고,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 인프라입니다. 반도체. 지금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 마이크론이 뭐 설계 줄이고 이러는데 무슨 반도체냐.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요. 내후년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내후년에. 왜냐하면 내년까지는 설비를 줄여요. 그쵸.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반도체 수요는 돌아오거든요. 그럼 줄여놨기 때문에 채워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만 본다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떠나서 여기 있는 건 그냥 빅 트렌드거든요. TSMC도 24년까지 이거 1,000억 달러 그냥 투자합니다. 업황과 상관이 없어요. 미국과 일본, 대만에 투자를 하고, 삼성이 그때 뭐라고 했냐, 이건 삼성전자가 직접 CEO가 언급한 거죠. 1년에 팹 하나씩 짓겠다. 예. 이게 근데 이건 메모리는 아니고 파운드리. 예. 예, 이쪽이고 유럽도 지금 진출할 계획인 것 같고, 거기 하이닉스는 이게 사실 승인이 좀 잘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2년 연기가 되긴 했지만 용인 클러스터 120조 요거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되고, 마이크론도 물론 이번에 감사는 하지만 미국의 20년간 이제 첨단 반도체 공장을 물론 이게 20년으로 나오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트렌드는 좀 확실하게 좀 잡혔고, 요 밑에 보면은 이런 제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세액공제 지금 340조 투자 유도 할 거고, 반도체 과학법은 통과가 됐고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기금 조성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도 해요. 중국도 지금 사실 YMTC를 애플이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했죠.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반도체 포기하면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저번에 그렇죠.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근데 결국 핵심이 뭐냐면 공장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인텔이 빠졌네요. 아, 인텔은 제가 왜 안 넣었죠? 아무튼 원래 네. 사이가 안 좋으신 거죠, 인텔하고? 아,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반도체 우리나라 공장들이 저기 중국에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장비가 저기 이제 지금은 들어가는데 어쨌든 좀 이전을 안 할 수가 좀 없을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대신할 공장을 아마 한국에 짓겠죠. 예, 지금 분위기 봐서는 요거를 뭐 미국으로 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저 공장들이 다 나온다고 이제? 나오는 건 아니고 네. 비중을 줄이겠죠. 저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만약에 중국에다 매각을 하잖아요. 미국이 반대합니다. 그렇겠죠. 왜 반도체 공장 중국에 매각해? 기술 다가. 근데 만약에 이거 그냥 그대로 두고 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장비 다 빼가지고요, 딴 데 옮기죠. 중국이 뭐라 그래요? 왜요? 야, 너네 우리가 그렇죠. 돈, 왜냐하면 중국에 들어갈 땐요, 어? 대부분 합작법인으로 가요. 중국 자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야, 우리 지분 내놔. 그래서 빼지는 못해요, 완벽하게. 근데 중국도 거의 호텔 캘리포니아구나. 체크인인데도 체크아웃이 안 되는구나. 체크아웃이 힘들어요. 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은 몇 년에 걸쳐서 이걸 대체할 공장을 만들어는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첨단 반도체 장비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은 넣어줘요. 미국이 허락해 주는데. 근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첨단 반도체 장비를 다른 데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도체 공장 지어야 되고, 이게 반도체 인프라인데, 인프라 설비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클린룸. 여기 뉴스 보시면 이게 하얀색 옷 입고 돌아다니시잖아요. 거기가 클린룸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이제 깔고 시작을 하니까 이런 관련된 쪽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게 반도체 처음에 만들 때 공장 지을 때 들어간 인프라 공정입니다. 종목 다 나오는데 저기 있으면. 아, 종목은 알아서 찾으셔야 돼요. 저 이것까지 아니 저래 갖고 종목 알아서 찾으라 하면 우리 알아서 안 안 찾아요. 돼요. 안 돼요. 저는 아니 뭐 가르쳐주고 알아보시라도 안 아니, 보고 원래- 혹시나 참고 삼아 이거 한번 보시라도 안 봐. 아, 그래요? 여기서 얘기해 주셔야 돼. 클린룸 얘기해야 돼. 염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그렇죠. 클린룸 그러면 뭐가 아예 한양 ENG. 그다음에 CCSS는 화나신 거 아니죠? 하신 거 아니죠? 저건 뭘까요?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진공펌프 에로티 베큐. 웨이퍼 이송, 웨이퍼 이송은 사이맥스. 오, 스크러버. 잘하시네. 스크러버 유니셈. 칠러. 착착 나오시네. 똑같은데요. 거의 비슷한. 그래요. 네. 어. 야, 자, 뭐, 역시. 몇 대? 몇? 역시 종목은 와 존경한다 저 우리 제리 형. 저 CCS는 저 정도는 돼야 STI. 뭐. 아, STI요? 맞네요. 네, STI죠. 단타 쳐야죠.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은 못 가요. 왜냐면 반도체에 다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주가 올라갔으면 제가 얘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좀 트렌드 될 것 같고 24년도까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오스틴 공장에서 발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클린룸. 네. 예. 그러면 그게 실적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 1, 2분기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좀 검증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회사 전화 걸어서 네, 제가- 물어봐야죠. 전화 걸어서 저 염승환입니다.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또 사칭이죠. 예. 그거는 이주입니다. 좀- 이렇게 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뭐 사실 기업은 다 나왔네. 아니, 영미사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예.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네이버 검색만 해도 다 나오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나는 네이버 검색도 귀찮아요. 여기서 듣고 쳐야지. 뭘 또 네이버 검색까지 시켜. 근데 한번 이게 기업들 보시면 주가들이 진짜 안 좋긴 안 좋아요. 워낙 반도체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오늘 또 엄청 다 밀렸어요. 예. 오늘 뭐 어쩔 수 없죠. 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부터 장비주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사실. 마이크론 이슈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제 요거는 뭐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한번 트렌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반도체 인프라가 또 중요한 게 아까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영역이 좀 얼마 전에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니고 기업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GMBS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스크러버. 네. 거긴데 원래 그 반도체 쪽인데 태양광을 수주를 했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확장이 돼요. 그다음에 에로티비쿰도 그 태양광 쪽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 이런 인프라가요. 다른 영역에 같이 들어가요. 2차 전지도 들어가고 OLED 들어가고. 그러니까 확장성이 좀 좋다는 거. 이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이 요거거든요. 중국의 소비 회복.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제가 카테고리를 잡았잖아요. 가전, 자동차, 의류, 가구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거. 물론 소비 쿠폰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소비 쿠폰을 줄지 아니면 뭐 세금을 깎아줄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 부양을 한다는 얘기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부동산까지 같이 조금 부양을 해. 부동산이 살아나야 중국 소비가 사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에 속한 게 뭐죠? 우리가 자동차 지금 중국이 점유율 없어요. 네. 가전 없어요. 의류는 있죠. 뭐 FNF 같은 회사가 있는데 가구도 사실 중국이 알아서 만들겠죠. 근데 여기에 필요한 원재료는 우리가 줍니다. 그래서 내구재 소비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내구재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요 오른쪽에 적어놓은 것처럼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주로 IT 부품. 요새 최악이죠, 있죠. MLCC 반도체 마찬가지고 석유화학도 거의 최악이고요. 올해 뭐 적자나고 주가가 거의 한 50%씩 빠졌죠. 근데 내년에 그렇게 나쁠까요, 사실 이쪽 섹터가? 저는 이 중에서는 특히 타이어 코드. 왜냐면 이제 자동차가 또 많이 팔리면 그 타이어 코드 그 첨가제죠, 타이어에 들어가는. 효성 첨단 소재. 네, 맞습니다. 종목 하시면 제가 종목 얘기할게요. 좋네. 스판덱스, 효성 TNC, 같이 해요. 그 효성 첨단소에도 같이 네. 하더라고요. 네. MLCC, IT 부품, 삼성전기, 아모텍, 철강. 철강은 너무 너무 많고. 뻔하죠, 이건. 근데 요즘 모 종목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염이사님께서. 근데 그 종목은 너무 큰 종목이니까. 예, 근데 근데 철강이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현대제철도 네. 있고 뭐 하니까. 그리고 벌크 해오는 뭐 다들 아실 네. 거고 아시죠? 왜냐면 얘기 안 여기는 드리겠어요. 왜 좋아지면 철강석이 이제 그 많이 그 BDI 중에서 BCI가 맞아요. 와 이거 1,70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 그렇습니다. 만들 때만 해도 좀 낮게 있었는데. 1,300대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의류는 확실히 의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해요.
그쵸. FNF의 MLB라든가 이게 중국에서 거의 그냥 나이키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중국 소비자면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걸 질문을 하세요. 아, 중국 소비자 좋으면 화장품 사면 되나? 우리 그냥 뻔한 답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건 반대예요. 뭐 화장품이니 여행주니 카지노 이거는 주니.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중국이 잘해요. 면세점도 마찬가지. 제가 하이난 면세점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왜 의류냐면 오리온하고 이 의류는 대체가 안 돼요. 그- 오리온 초코파이는 중국이 못 만들어요. 그다음 이건 팩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거 먹겠죠. 꼬북칩도 못 만듭니다. 뭐도 못 만들. 꼬북칩. 꼬북칩. 설마 안 먹어보신 거 아니죠, 선생님? 안 먹어봤는데. 아 그러세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일단 사올게요. 가면서 제가 사드릴게요. 네. 드셔 보셔야 됩니다. 그 맛을. 이사님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전 사이클의 주도주는 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023년을 주도할 주도주를 좀 찾고 싶은데 여기 지금 힌트를 좀 주신 건가요? 맞죠? 지금 올해 다 나왔습니다. 예. 네. 이전 사이클의 주도주들은 아니에요. 네, 네. 분명히. 왜냐면 다 올해 망가진 기업들입니다. 너무 다 안 좋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한국에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해에 가장 안 좋은 섹터부터 찾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저처럼 아이디어는 찾아야죠. 연결을 좀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질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 아이디어가 실패해도 잃을 건 별로 없어요. 워낙 주가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성공을 했을 때는 굉장히 업사이드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확인하고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비싸게 또 사고 무한 반복이죠. 그래서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올해 너무 안 좋았던 대부분 섹터들인데 여기서 한번 내년 한번 좀 기회를 좀 포착을 해보자. 제일 그러면 원래 제일 안 좋았던 섹터가 어디예요? 지금 차지현님은 제약 바이오 이렇게 말씀하신대. 근데 제약바이오는 게임? 게임도 그렇지만 게임도 그렇죠. 근데 이제 게임은 다 각계급파예요. 기업이 어떤 기업은 신작 성공할 거고 제약바이오 똑같아요. 제약 바이오도. 어떤 기업은 오늘 레고캠이 기술 수출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만 가잖아요.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럼 각계정태예요. 근데 이제 올해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섹터는 어디냐면 석유화학입니다. 그렇죠.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근데 대한유화도 그렇고 뭐 근데 롯데 올라가요. 요즘엔 좀 올라갔죠. 왜냐하면 이게 한 번씩 네. 근데 또 빠져요. 이게 예. 뭐 롯데케미칼 네, 또 보니까 빠집니다. 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예. 뭐 근데 저는 그쪽보다 네. 제가 여기 적어드렸지만 이쪽을 봐요. 저는 음. 파이오코드나 스판덱스가 실질적으로 확실히. 소비랑 연결될 수 왜냐하면 그 공급 과잉이 좀 덜해요. 있는. 네. 근데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쪽은 그 에틸렌이 중국과 경쟁을 심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쪽 그 안에서도 약간 좀 압축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막 그렇게 두 사람 눈이 막 눈빛이 샤방샤방하면서 서로 막 원래 꿀 떨어지면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주식쟁이들은 네. 종목 얘기하면 앉혀놓으니까 종목 얘기해야 돼. 48시간도 잠을 안 자고 얘기를 하더만. 어? 네.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털어버려요. 그 털대. 네. 어, 죄송합니다. 예. 대단서.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네. 시간이 됐나요? 혹시?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시려고 하는. 야. 시간도 거의 완벽하게 지키신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그럼 2023년도의 주도주는 석유화학 쪽이 될 수도 있다. 아, 주도주라고 하긴 그렇고 좀 투자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예. 네. 그러니까 주도주는 명확한 주도주는요 이제 시대를 이끄는 섹터인데 여기는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 지금 주도주 찾기가 어렵고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주도주가 사실 2차 전지거든요. 네. 올해도 좋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올해만큼 내년에 좋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퍼포먼스가 3년간 좋았거든요. 그렇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정말 몇 년을 이끌 주도주를 찾자가 아니라 일단 싸면서 내년에 그래도 올해보다 좋아질 거. 그걸 좀 고민을 해본 자료라고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저는 지금만 한 50분 넘게 입 쩍 벌리고 염이사님 자료하고 얘기하는 거 쭉 듣고 있었어요. 입 쩍 벌리고. 갖고 계시는 잘 모르니까. 주식을 잘 아시는 김민수 대표께서 우리 염이사의 1시간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하시면. 어떻게 단타쟁이가 이제 빅픽처를 보여주시는 분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저는 집에 가서 다운 받아가지고 이 자료실에 올라가 있죠. 네, 올라가는 걸로 알아요. 다운 받아가지고 공부해야죠. 공부할 겁니다. 근데 딱 하나만 그럼 염이사님은 내년 장세 상고하죠? 상저하고 어떤 쪽으로
저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좀 약간은 상저하고 쪽인데 상저하고. 약간은 네. 그 상저가 뭐 아주 낮은 상저는 아닌데 네. 어쨌든 내년에 그래도 저희 그 이베스트는 네. 저희 공식 입장은 저희 회사는 상고하고입니다. 안 저희 그래도 회사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윤지호 대표님 나오셔갖고 상고하고 그러셨어요. 네, 저희 회사는 그래서 저도 상고하고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 어디서든. 상구하고 상구가 이름이 상구하고 누구랑 놀아 뭐 이런. 그래서 안 좋을 때마다 좀 네. 계속 사자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윤조 센터님 그때 얘기하신 거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2,700 가면 또 그때 가서 사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럴 때 안 사시고 그럴 거 같은 것도 걱정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뭐야 2부에서도 살짝 다루긴 다루겠는데 그 부분 왜 됐습니까? 저 대주주 양도세 그 10억으로 됐잖아요. 10억? 예. 그래서 오늘 급락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그 제가 봤는데 동시호가의 코스피 개인들 순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던진 물량이었어요. 그렇죠. 코스피는 네, 코스피가. 미국까지. 왜냐하면 왜 그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고 원래는 예전에는 코스닥이 훨씬 많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네. 금액들이 크시니까. 코스닥은 오히려 샀네? 네, 오늘 오히려 샀더라고요. 근데 코스닥도 오후엔 팔았어요. 어. 아침에 사다가. 근데 이게 좀 걱정인 게 월화 이틀 더 남았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인포메이션 화면상으로 봐서 개인이 449억, 선물도 4,500개, 순매수, 기관도 440억, 5,360억 계약, 순매수, 개인하고 기관이 양쪽 다 만만찮게 샀는데 외국인 매도에 3.3%가 빠져? 네. 이 게임을 뭐하러 해? 이기지도 못하는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거 분석하고 있어요. 아 글쎄 외국인만 팔면 뒤에 다 빠져버렸는데 이걸 뭐 하려고 하느냐고 이 게임을. 참네. 그러니까 단타만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진 게 오늘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됐다.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예, 라고 근데 말씀을 걱정은 하셨는데. 네. 내일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올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왜냐하면 그날이 주주명부 확정되는 날이라서 네. 그날 10억 대주주가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네. 저희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1부 시간 마칠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이제 나는 왜 수인 씨도 그렇고 권정 씨도 그렇고 나는 말만 하면 옆에서 워워해. 제가 지령을 받았습니다. 피디님께. 네, 그래서 2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야겠죠.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은 2부 시간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